안녕하세요. 친정 아빠를 존경하며 살아온 40대 딸입니다. 살아가며 배우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부모라는 존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때문에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건 인생의 처음이자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바로 그 축복을 받은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많은 분들께서도 좋은 부모님을 두셨겠지만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아빠는 적어도 제겐 누구보다 든든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빠가 괜히 자식인 저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수모를 겪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꼭지가 돌 사건의 주범은 바로 제 시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인과응보라는 법칙이 역시나 존재하더라고요. 시부는 결국 자신의 못된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반전을 맞이하게 됐죠. 저는 지금부터 서로 정반대였던 저희 아빠와 시부 두 가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 둘째입니다. 제 위로는 2살 많은 오빠가, 아래로는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죠. 그리고 평범했던 저와 오빠와 달리 제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조금 다른 아이였어요. 선천적 뇌병변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가 몸에 남게 됐거든요. 부모님은 그런 동생 때문에 항상 눈물 짓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빠는 타일공 일을 하며 5식구를 건사하셨어요. 저와 오빤 그런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라도 아픈 막내를 많이 보살피고 챙겨주었죠. 부모님은 그런 우리에게 많이 미안하고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저희 집에 제 나이 12살에 예상치 못한 불행이 찾아오더군요. 당신이 조명진 형 되는 사람이지? 얼른 우리 돈 내놔. 당신 동생이 떼먹고 도망간 우리 돈 내놓으라고. 아빠는 딱 하나 있던 남동생인 삼촌의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자신을 믿어준 아빠를 배신하고 거액의 빚만 남긴 채 야반 도주를 해버리더군요. 때문에 그 빚은 고스란히 아빠가 떠안게 됐고 우리는 한동안 집까지 쫓아온 빚쟁이들에게 시달려야 했어요. 결국 그 빚을 갚기 위해 우리는 살던 집을 팔고 방 한 칸짜리 사글세 집으로 이사해야 했죠. 분명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아빠는 가족을 위해 꾹 참고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성실하게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아빠 덕에 우리 가족은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전셋집으로, 또 제가 대학을 졸업한 뒤 중소기업에 취업했던 해엔 연식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빌라 자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빌라로 이사를 하던 날 아빠는 그제야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오빠는 저처럼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행인 건 동생 또한 재택근무를 하는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도 가족에게 더는 짐이 되지 않게 한 사람 몫은 하고 싶다며 열심히 노력하더니 정말로 어엿한 사회인이 된 거죠. 기특하게도 동생은 자신을 대견해야 하는 아빠를 보며 이렇게 말하곤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단단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전부 아버지 덕분이에요. 전 아버지를 보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끈기를 갖고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거든요. 오빠 또한 자신도 아빠 같은 가장이 되고 싶다며 제 나이 30에 5년간 연애한 새언니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 곧바로 연년생 2딸을 낳으며 정말 아빠처럼 좋은 가장이 되어갔죠. 그리고 저 또한 오빠의 뒤를 이어 오빠가 결혼한 지 3년 뒤 아빠처럼 책임감 있고 자상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누구보다 든든하고 존경스러운 아빠는 우리 삼남의 인생을 보다 행복하고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저는 결혼을 하며 자연스레 부모님처럼 화목한 가정을 꾸리길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미처 예상치 못한 난관이 하나 있더군요. 그건 바로 시부였죠. 원래 전엔 도배를 했었다던 시부는 제 결혼 당시 건축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건축업자였어요. 처음엔 저희 아빠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분이라 반가웠는데 결혼하고 직접 겪어보니 문제가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뭐야, 애들도 왔는데 반찬이 이게 다야? 뭔 죄다 풀밭이야?
저녁에 애들 주려고 소고기 사다 놨으니까 점심은 그냥 먹어요. 이번 달 식당 장사가 잘 안 돼서 생활비를 아껴 써야 해서 그랬어요. 거참, 사람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에이, 나 안 먹어. 기껏 차려놨더니 그럼 당신이 생활비를 좀 주든가요. 결혼 초 시댁에 놀러 간 날 점심을 먹으려던 저는 시부모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는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한 푼도 주고 있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하며 홀로 가게를 꾸려 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시댁의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머뭇대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하기 창피해서 당신한테 말 못했는데, 맞아. 우리 아버지 가족이고 뭐고 자기밖에 모르는 구두쇠셔. 근데 가족한테만 구두쇠고 자기 자신한텐 관대하시지. 알지? 우리 아버지 외제차 끌고 취미도 골프인 거. 근데 어머니한테 생활비 한 푼 안 주시고 나 결혼할 때도 절대 손 벌릴 생각 말라고 못을 박으시더라고. 뭐? 그럼 여태 어머님 혼자 버신 돈으로 내 식구가 살았던 거야? 나랑 내 여동생이 취업한 뒤론 우리도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좀 보탰지. 이제 나도 결혼하고 수경이도 새로 회사 구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안 들이지만 말이야. 하지만 그전엔 당신 말대로 우리 어머니 혼자 고생 많이 하셨어. 아무리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모았으면 뭐래. 가족을 위해선 10원짜리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게 우리 아버지인데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놀랍긴 했지만 시부가 인색한 사람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범죄도 아니었기에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시부를 겪을수록 오만정이 다 떨어져 나가더군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다녀왔다. 수경이가 굳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날 병원에까지 데리고 갔어. 지금 약도 꼬박꼬박 먹고 있고.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쉽사리 기운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래도 곧 나아지겠지 뭐. 고맙다 어머마. 돌쟁이 아들 키우랴 회사 복직하랴 정신 없었을 텐데 내 걱정까지 이렇게 해주고 여기까지 와줘서 말이야. 저희 아들이 돌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의 몸이 많이 안 좋으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죽을 끓여 남편과 함께 그런 시어머니를 찾아뵀죠. 그런데 누워서 끙끙 앓던 시어머니에게 글쎄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던 시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휴, 사람 엄살은 난 말이야. 감기가 들건 열이 펄펄 나건 무조건 일은 안 쉬었어. 당신 식당 쉰다고 나한테 생활비 요구하기만 해봐. 아버지, 지금 아파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있는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여태 어머니가 번 돈으로 밥 드시고 생활하고 하셨으면 적어도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실 때만큼은 아버지가 생활비 좀 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나도 손해볼 만큼 봤어. 네 엄마가 저러고 있으니까 맨날 밥 시켜 먹느라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라면은 이제 질린다고. 게다가 내가 생활비를 왜 내냐? 이 집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모은 돈으로 장만한 내 집이야. 이런 좋은 집에 월세 전세 걱정 없이 살게 해줬으면 된 거 아니냐? 그런데 나한테 뭘 더 바래? 아버지가 어머니 아니었으면 그런 돈을 어떻게 모으셨겠어요? 어머니 덕분에 집에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그만큼 모으실 수 있었던 거죠. 저랑 수경이가 어머니께 그렇게 이혼하라고 말씀드렸는데도 혼자 밥도 제대로 못 차려 먹는 아버지 불쌍하다고 끝내 아버지를 버리지 못하신 어머니한테 고맙고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집 나가서 개고생하기 싫으니까 네 엄마가 괜히 내 핑계를 대는 게지. 지 애비한테 버릇없게. 당신 엄살 그만 피우고 일어나. 당신이 그러고 있으니까 전화로 나한테 화내던 수경이도 그렇고 애들이 죄다 다 나만 나쁜 노인에 취급하잖아. 시부는 아파서 당시 한 달간 식당 문까지 닫게 된 시어머니에게 돈 타령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화가 난 남편이 대들듯 소리치자 시부는 더더욱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했죠. 결국 저는 화가 나서 그런 시부에게 외쳤어요. 아버님, 어머님 지금 아프신 거 안 보이세요? 그리고 아가씨랑 제 남편이 아버님은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 나쁘신 거 맞아요. 키우던 개가 아파도 아버님처럼은 안 하겠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혼자서 비싼 차도 끌고 다니고 모임만 나갔다 하면 좋은 곳에서 좋은 거 드시고 오잖아요. 근데 평생 아버님 옆에서 본인 희생하고 자식들 키우고 산 어머님한테는 왜 그렇게 박하게 구세요? 아버님이 아버님 자신만큼 소중히 해야 할 사람은 바로 어머님이시라고요. 아버님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후회하세요. 저저 어디 감히 시애비한테 목소리를 높여? 네 남편이 저러니까 처인 너도 똑같이 대바라지게 구는 게냐? 에휴, 짜증나는 집구석 같으니라고. 나 나갈 테니까 니들은 후딱 니들 집에 가. 시부는 짜증을 내며 결국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화를 내긴커녕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머님, 아버님한테 많이 서운하시죠? 서운하지. 에휴, 그런데 평생 저렇게 산 양반인 걸 어쩌겠니? 저러다 사람이란 사람은 죄다 떠나갈 텐데 불쌍해서라도 나라도 옆에 있어줘야지. 난 괜찮다. 다만 나 때문에 어멈니 속까지 상했을까봐 그게 미안하구나. 시어머니는 시부에게 너무 아까울 만큼 좋은 분이셨습니다. 항상 저를 귀한 보물단지 대하듯 소중하게 여겨주셨죠. 그런 분이셨기에 저는 더더욱 시부에게 화가 났어요. 게다가 시부는 술만 마시면 시어머니를 더욱 못살게 굴더군요. 여보, 그 술 좀 그만 먹어요. 애들 아무도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매번 당신만 혼자 취하려고 들어요? 사는 재미가 없으니까 술이라도 마셔야지. 당신이 음식을 잘해서 내가 먹는 재미가 있기래. 마누라가 예뻐서 집에 들어오는 재미가 있길 해. 당신 거울 좀 봐. 당신을 누가 아직 60대라고 믿겠어. 주름은 자글자글해. 눈은 단추구멍만 하고 코는 주먹코인 게 누구한테 한 대 맞은 것 같구만. 내가 중매교로만 아니었어도 당신 같은 여잔 쳐다도 안 봤어. 여보, 오늘 애들 온다고 술 먹고 들어오지 말라니까 또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고 들어왔어요. 아이고, 내가 정말 못 살아. 아이라고 피곤하면 술 좀 마시고 싶을 수도 있지. 계집이 어디서 서방한테 큰 소리야? 이거 뭐야? 바닥에 무슨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 당신 집안일 똑바로 못해? 당신이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으니까 내가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나도 일하느라 힘들어요. 정 거슬리면 당신이 집에 와서 청소기라도 한번 돌리지 그랬어요. 뭐야? 모자랬다고 말대꾸야 이게. 너 서방이 웃음냐? 어? 아, 아니 말로 하면 될 걸. 왜 또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요? 시부는 술주정이 아주 개였어요. 시부는 자기 외모도 썩 잘난 것도 아니면서 자식들과 며느리, 손주가 다 보고 있든 말든 시어머니의 외모를 흉보고 헐뜯었습니다. 또한 자신은 손도 안 대면서 집안일 트집을 잡고 심할 땐 손에 잡히는 대로 바닥에 물건까지 던졌죠. 저는 기겁을 하고 시부를 밀쳤어요. 시어머니를 향해 물건을 던지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시부가 던진 물건에 시어머니가 다칠까봐 말입니다. 남편은 황급히 아들을 방으로 들여놓고 제 앞을 막아섰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시부에게 항상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술을 드셨으면 곱게 들어가서 주무시지. 왜 매번 어머님한테 시비세요? 어머님 얼굴이 어때서요? 아버님이랑 달리 평생 가족만 생각하며 고생하시느라 얼굴에 세월이 묻으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엔 어여쁘시기만 한데요, 뭘. 그리고 어머님 말씀대로 집안일이 거슬리면 아버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매번 어머님 덕에 깨끗한 옷 입고 깨끗한 집에서 맛있는 밥 드시면서 왜 어머님한테 괜한 트집을 잡으시냐고요. 그리고 사람 다치면 어쩌려고 물건을 집어던지세요? 이거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매번 어머님이 말리셔서 신고는 안 하지만 계속 이러시면 저 어머님 말씀이고 뭐고 그냥 신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만하세요. 시, 신고? 하, 이제 하다하다 네 시애비를 신고까지 하겠다는 거냐? 오냐, 어디 해봐라.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얼른 술부터 깨게 들어가서 주무시라고요. 아버지가 어머니 괴롭히는 건 이제 정말 이골이 나요. 전 정말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는 사실이 제일 창피하다고요. 맞아요, 아버지.
오랜만에 집에 왔더니 결국 또 아버지 이런 추한 모습만 보고 가게 되네요. 저는요, 엄마처럼 아버지 같은 남편 만날까봐 결혼도 안 하고 싶어요. 이것들이 아주 어머니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되바라진 것만 배워가지고 점점 애비도 못 알아보는구만. 아이고, 이 집에서 나만 외톨이구나. 서럽다, 서러워. 남편과 시누이 또한 당연하게도 시부를 향해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부는 유독 며느리인 제가 만만한지 모든 화살을 저에게만 돌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안타까운 시어머니의 편을 더더욱 적극적으로 들어드렸죠.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인 그런 제게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하더군요. 한 번은 술을 잘 안 하던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제 앞에서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나랑 결혼 안 했으면 당신이 인상 찡그릴 일도 없었을 텐데 정말 미안해. 여보, 나도 정말 우리 아버지 안 보고 살고 싶은데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럴 수가 없어. 나도 어머님이 좋아서 당신 부모님 댁 가는 거지. 억지로 당신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나?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그래도 미안해. 나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 아니야. 있지, 여보. 난 가끔 당신하고 당신 형제들이 너무 부러워. 나도 장인어른 같은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어머니도 장모님처럼 좋은 남편을 만나셨으면 저렇게 힘들게 살지 않으셨을 텐데. 여보, 불쌍한 우리 어머니한테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하고 처가 10배, 100배로 잘하면서 살게.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부가 싫어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저희 친정 식구들, 특히 저희 부모님과 장애가 있던 막내에게 정말 잘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또한 제게 너무 잘해주었기에 시댁의 발길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저는 시부에게 잘하지 못해도 기본적인 도리는 하며 살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시부의 행동에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기에 자꾸만 시부와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부 또한 저를 더욱 못마땅해 하게 됐어요. 그렇게 시부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아슬아슬하던 시부와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결혼한 지 6년 뒤에 어느 날 저는 친정아빠께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습니다. 우리 딸, 난이 시아버지랑 일 하나 같이 하게 됐다. 저번에 바깥사돈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 맡게 된 주택 리모델링 타일 시공을 나한테 맡기고 싶다고 하더구나. 네? 아버님이 갑자기요? 그래, 나도 처음 전화 받았을 땐 어리둥절했는데 이번에 자기랑 오래 같이 일했던 타일공이 그만뒀다더라. 그래서 나한테 좀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 뭐 그래서 어차피 돈 받고 하는 거 알았다고 했지. 아빠는 시부와 함께 일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치를 들어보니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가량 거리에 가까운 곳이었죠. 솔직히 내키진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모르시지만 시부와의 사이가 멀어질 대로 멀어진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닌 아빠 일에 관련된 일이니 제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부도 오죽 급했으면 저희 아빠에게 연락했을까 싶더라고요. 어차피 아빠는 돈 받고 타일 시공만 하고 끝내시면 될 일이니 찝찝하긴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시부의 꿍꿍이는 따로 있었다는 걸 저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겁니다. 출장 다녀오느라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여보. 아니야. 당신 혼자 일하랴 한 소리 보랴 힘들었을 텐데 당신이야말로 고생했네. 게다가 나 고생했다고 회사에서 내일 하루 휴가도 줬어. 출장 간 일이 굉장히 잘 해결됐거든. 며칠 뒤 이틀간 지방 출장을 다녀온 저는 하루 휴가를 받게 됐습니다. 때문에 모처럼 여유롭게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느긋하게 빨래와 청소기도 돌렸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갈 무렵 문득 시부와 일하고 계실 아빠 생각이 나더군요. 오늘부터 거기서 일하신댔지? 아빠가 아버님이랑 잘 계신지도 확인할 겸 가서 두 분한테 점심이라도 사드리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아빠에게 며칠 전 들었던 그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아빠께 미리 전화를 드렸는데 일하느라 바쁘신지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어차피 가서 뵈면 될 일이니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택 앞에 도착했죠.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주택 문은 열린 채 고정되어 있더군요. 저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열린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집 안에서 흘러나오던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들리더군요. 딱 들어도 시부 목소리였죠. 그리고 그 소리를 자세히 들어본 저는 그만 경악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봐요, 사돈. 그렇게 굼벵이처럼 느려 터져가지고 어느 세월에 작업을 끝냅니까? 대충 해요 좀. 내가 3일 안에 끝내랬잖아요. 철거까지 다 해놨건만 왜 이렇게 느려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구배를 잘 잡을 수 있어요. 타일 기울기 말입니다. 이렇게 꼼꼼하고 세심하게 붙여야 하수구까지 타일들을 자연스럽게 경사지게 붙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화장실만 2개에 베란다에 주방 바닥도 타일로 깔게 인테리어 한다면서요. 그런 걸 어떻게 혼자 3일 만에 끝냅니까? 그건 힘들어요, 사돈. 내가 이 바닥에서 사돈보다 훨씬 더 오래 굴러먹었어요. 혼자 예수라는 척은. 그리고 전에 내가 오래 데리고 있던 타일공은 이런 거 3일이면 뚝딱 끝냈어요. 실력 없는 사람이 꼭 일당이라도 더 타내려고 저런 꼼수를 쓰더만. 전 이거 3일 넘기면 닷새든 엿새든 더 일해도 일당은 3일치밖에 못 줍니다. 인건비 많이 나가면 고객도 싫어해요. 사돈, 혹시 사돈지간이 내가 일 맡겼다고 옳았구나 싶어서 시간 질질 끄는 거 아닙니까? 사돈이 이러면 사돈딸 입장만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사돈, 왜 이래 괜히 자식이 오르내립니까? 너무 노여워 마세요. 생각해보니 제가 느려 터진 게 맞네요. 그쵸? 잘못하셨죠? 그렇게 굶뜨니까 아직도 자기 가게 하나 못 차리고 그렇게 가난뱅이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돈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일거리라도 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엎드려서 시키는 대로 해야죠. 3일 안에 끝낼 수 있게 밤까지라도 계속 작업하고 가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부는 저희 아빠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와 갑질을 하고 있더군요. 처음엔 조곤조곤 반대의 의견을 말하던 아빤 딸인 제가 화두에 오르자 갑자기 저 자세를 보이셨죠. 아마 딸인 제게 뭔가 불이익이 갈까 겁을 내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빠의 바뀐 태도에 더욱 신이 났는지 시부는 계속해서 아빠를 조롱하더라고요. 그것도 자신과 오래 일했다던 다른 인부들과 함께 깔깔대기까지 하며 말입니다. 에휴, 내가 사람이 너무 좋아서 탈이야. 괜히 없이 사는 사돈 일감 준다고 느린 데다 실력도 고만고만한 사람 불러다가 일을 도리어 가르쳐주고 있으니 말이야. 사돈, 혹시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사돈지간에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가난하지 말든가 실력이 좋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죠. 안 그래요? 이바들, 안 그런가? 아, 그러네요. 우리 사장님은 참 맞는 말씀을 항상 잘하십니다. 그치? 사돈, 제가 몇 번 더 불러드릴 테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얼른 그 낡은 집에서 좀 이사라도 가세요. 아직도 연시고 오래된 빌라에 사신다면서요? 그 나이쯤 됐으면 적어도 작은 아파트라도 들어가서 안사돈 고생은 덜 시키고 사셔야죠. 우린 밥 먹고 올 테니까 사돈은 계속 작업하고 계세요. 그래야 1시간이라도 빨리 끝내고 집에 가실 것 아닙니까? 근데 빨리 하겠답시고 결과물이 엉망이면 나 죄다 다시 하라고 하고 자재값 사돈한테 다 받을 겁니다. 똑바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제가 어느새 집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모른 채 신나게 떠들어대더군요. 아빠는 욕실에 쪼그려 앉아 파일을 만지며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머리에서 핀이 하나 툭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발을 쿵쿵 구르며 아빠에게 다가가 손에 들린 것들을 전부 내려놓게 한 뒤 눈이 휘둥그레진 아빠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황한 표정의 시부를 똑바로 노려보며
이를 갈고 소리치기 시작했죠. 어머마, 네가 여긴 어쩐 일로? 저희 아빠 보러 왔어요. 왜요? 저희 아빠한테 말도 안 되는 갑질하고 조롱하다가 딱 걸리니까 당황스러우세요? 지금 저희 아빠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디서 사돈 어려운 줄 모르고 그딴 행동을 해대시냐고요. 아이고, 여진아, 아빠 괜찮다. 그러니까 그만하거라. 어? 아빤 그 와중에 저를 걱정하며 말리시더군요. 하지만 전 그런 아빠를 뿌리치고 계속해서 시부에게 화를 냈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집에서 그렇게 맨날 어머님을 구박하고 괴롭히시더니 이제 보니까 어머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게 취미셨나 봐요? 근데 그걸 왜 하필 저희 아빠를 일부러 불러서 하고 있냐고요? 당장 저희 아빠한테 사과하세요. 사과? 너, 네 애비만 애비고 시애비 체면은 구겨지든 말든 알 바 아니다 이거냐? 지금 인부들 다 보는 데서 어디 나한테 큰 소리야. 당장 그 입 다물어. 싫은데요? 아버님이야말로 인부들 다 보는 앞에서 저희 아빠 무시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왜 아버님은 무시당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이것이 그래 내가 네 아빠 무시 좀 했다. 네가 하도 나한테 되바라지게 굴기에 그건 네 애비한테 되갚아 주려고 했어. 야, 무시당하기 싫으면 이렇게 남한테 고용당해서 일 안 해도 되게 돈을 진즉 잘 벌던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다 들은 것 같은데 너도 너희 아빠 말 들었잖아. 자기 입으로 자기가 느려 터진 게 맞대잖아. 그거야 아버님이 우리 아빠 약점 잡으려고 절 들먹여서 그런 거죠. 그리고 저희 아빠 찾는 단골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희 아빠 돈 잘 벌어요. 입소문도 많이 나서 일감도 많으시고요. 그 와중에 사돈 부탁이라고 제 얼굴 봐서 아버님 도와주려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오신 거라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게다가 저희 아빠가 왜 가난해요? 아파트 안 살면 다 가난한 건가요? 물론 아버님이 모은 돈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가족에게 돈 버는 족족 다 퍼주신 진정한 가정인 저희 아빠와 다르게 아버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쓰니까요. 어머님하고 자식들한텐 땡전 한 푼 안 주고 자기 명품 옷에 골프채, 골프 회원권, 외제차 같은 거 사는 데만 눈이 머셨잖아요. 비록 저희 아빠보다 아버님이 돈은 더 많을지언정 아버님은 마음에 든 것 하나도 없는 진정한 가난뱅이세요. 아버님은 아주 불쌍하고 궁핍한 사람이라고요. 뭐야? 가난뱅이? 이게 평소에 그래도 며느리라고 참아줬더니 감히. 제 말에 할 말이 없는지 제대로 대꾸도 못한 시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더군요. 그리곤 자기 분을 못 이기고 제 얼굴에 손찌검을 하려는 듯 손을 번쩍 들어올리더라고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시부의 손이 날아드는 일은 없었어요. 감았던 눈을 슬쩍 떠보니 제 앞엔 아주 넓은 등이 보였죠. 네, 제게 손찌검하려는 시부의 팔을 냅다 달려들어 잡은 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저희 아빠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빠의 엄청난 사자후가 시작됐죠. 이 인간이 감히 누구 딸한테 손을 올려? 어? 이, 이거 안 놓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요, 사돈? 그래, 했다. 사돈? 세상에 어떤 시아버지가 감히 사돈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한테 손을 올려? 그래 놓고 내 앞에서 감히 사돈 소리를 해? 당신 평소에도 우리 딸 이따위로 대하고 살았어? 너무 귀해서 볼 한번 꼬집어 보기도 조심스러웠던 내 딸한테 감히 야 너 하면서 이따위 짓을 해? 아유, 나요. 안 놓으라고요. 아빠는 언제 저 자세를 보였냐는 듯 순식간에 반전된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아빠는 시부의 비명에도 잡은 팔을 놓긴커녕 오히려 팔을 으스러뜨릴 듯 꽉 쥐셨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아빠의 얼굴은 난생 처음이었죠.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는 삼촌이 야반도주했을 때도 화가 난 표정이라기보단 슬픈 표정이셨거든요. 아빠는 시부를 향해 눈알을 부라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놓기 전에 내 한마디만 하죠, 사돈. 나 일할 때 승질 안 한
어디 가서 앉는 사람입니다. 살고 일하는 공간이라는 게 의뢰인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 잘 아니까 일할 때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생각해서요. 근데 나도 딸까지 나비이다 보니 혹시 내 딸이 나 때문에 시댁에서 미운 털 박힐까 봐 왠지 사돈이 작정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도 우선 참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혹시 당신하고 우리 딸 사이에 무슨 다른 일이 있는 건지 이따가 확인해보는 한이 있더라도요. 근데 방금 우리 딸 얘기 들어보니까 평소 안사돈께도 하는 행동이 엉망인 모양이십니다. 내가 경고하지요. 또 한 번 내 딸한테 그따위 행동을 보이거나 막말하면 내가 당신 절대로 가만 안 둘 겁니다. 당장 우리 딸 데리고 내 집으로 가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당신 아들은 점잖고 성실한 젊은이인 걸 아니까 내 참는 거예요. 난 당신하고 더는 일 못하니까 새로 인불 구하든 당신이 직접 하든 알아서 하세요. 아니, 사돈. 갑자기 이러시면 어쩝니까? 이러시는 모습 보기 싫었으면 알아서 잘 처신하셨어야죠. 3시간 일한 일당은 그냥 받은 셈 치겠습니다. 약속한 하루치를 안 하고 그냥 그만두는 거니 그 정도 책임은 사돈이 아니라 의뢰자분을 위해서 내가 집니다. 내가 앞으로 우리 딸을 통해서 지켜볼 겁니다.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면 어디 한번 또 그래 보세요. 가자 여진아. 아빠의 무서운 눈빛과 말에 시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기만 했습니다. 그 옆에서 함께 웃던 인부들 또한 입을 꾹 다물고 눈치만 보고 있었죠. 아빠는 그들까지 훑으며 노려본 뒤 제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오셨어요. 저는 아빠 말없이 걷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곤 참았던 눈물을 후두둑 흘리며 아빠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죠. 아빠, 왜 그런 말을 듣고만 계셨어요? 괜히 저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다. 자식 때문에 겪는 수모 따위 부모에겐 수모도 아니란다. 아무리 남녀 평등인 시대라지만 딸 자식이 시댁에 밉보일까봐 두려운 건 내가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 어쩔 수 없더구나. 그런데 얼마 안 돼 바로 깨달았다. 네 아빠인 내가 저 자세로 나오면 그건 오히려 시댁에서의 네 입지도 낮출 뿐이라는 걸 말이야. 이 아빠가 도리어 미안하구나. 그건 그렇고 여진아. 조서방은 너한테 잘하는 거 맞니? 네 시아버지 평소에도 저렇게 너한테 손을 올리고 막 그랬어? 설마 아니지? 만약 그랬다면 내 당장 다시 쫓아가서 저놈 요절을 내주마. 아니에요, 아빠. 저희 남편도 어머님도 아가씨도 다 저한테 무척 잘해주세요. 유독 아버님만 저런 거예요. 손찌검 같은 거 당한 적 없고 제가 항상 어머님 괴롭히는 아버님한테 뭐라고 하니까 저한테 앙심을 품었었나 봐요. 그런데 그 피해를 아빠가 보게 해서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저 이제 진짜로 아버님 안 보고 살려고요. 아빠는 우는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리곤 할 말은 많으나 네 결혼 생활이니 네가 알아서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고 지켜보겠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저는 그날 울음을 그친 뒤 아빠께 비싼 한정식 집에서 점심을 대접해 드렸어요. 이후엔 서로 기분을 풀어보자며 아빠 오랜만에 둘이 볼링도 치고 집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제게 모든 이야기를 전화로 들은 남편은 곧장 시댁으로 퇴근한 뒤 시댁을 뒤집어 엎고 오더군요. 미안해 여보. 진짜 하다 하다 아버지가 그렇게 옹졸하고 치사한 짓을 벌이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나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절연 선언하고 왔어. 이대로 살다간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 당신하고 한 소리부터 잃을 것 같더라고. 나한테 이제 아버지는 없어. 그리고 아버지 보러 가기 전에 처가에 먼저 들러서 장인어른께도 무릎 꿇고 사과드리고 왔어. 정말 미안해. 남편에게 듣기로 시부는 그깟 계집 하나 때문에 제 부모를 버리는 몹쓸 자식이라며 남편에게 온갖 물건이란 물건은 다 집어 던졌다는군요. 저희 아빠에게 모욕당한 것이 분했는지 이미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다고 했죠. 그리곤 저를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울먹이는데 이 사람은 또 무슨 죄인가 싶어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반전은 그런 남편을 따라 들어온 또 한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나도 미안하구나, 어머마. 나도 그 집 나왔다. 나, 네 시애비랑 이혼할 거야. 더는 나도 그 인간 못 참아주겠구나. 그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를 어떻게든 참고 살아오던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커다란 짐가방과 함께 남편을 따라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 한 사람만 참고 불행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못나긴 했어도 어쨌든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태어나게 해준 남편이니까 끝까지 품고 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감히 며느리랑 사돈 어려운 줄도 모르고 그딴 짓까지 안 되다 너한테 손까지 올리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나도 더는 못 참겠더구나. 네 시애비 나뿐 아니라 결국 자식들까지 이혼시키든 뭐든 망칠 인간이었던 거야. 그걸 깨달은 순간 더는 그 인간과 못 살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을 선언했다. 어머마, 나도 그동안 식당 하면서 모아둔 돈 꽤 있어. 그걸로 직구해서 나갈 때까지만 나 좀 여기 머물게 해다오. 미안하구나. 시어머니는 시부가 자식들 인생까지 망칠 거라는 생각이 들자 더 주저하지 않고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했어요. 시부는 이혼 이야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하며 시모에게도 물건을 던져댔는데 다행히 남편이 시부를 막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올 수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야기를 마친 시어머니는 시부가 컵을 던져서 스친 깨진 유리파편에 긁힌 자기 팔은 신경도 안 쓰고 제 얼굴을 살피시더군요. 안 맞았다고 듣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어디 다친 데는 없지? 아휴, 이 고운 얼굴에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망할 놈의 영감탱이. 이런 예쁘고 귀한 며느리한테 감히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시부에게 시달리며 산 본인을 돌보시기보단 다치지도 않은 절 먼저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져서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집 안 구하셔도 되니까 이젠 저희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사세요. 시어머니는 말이라도 고맙다며 제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당시 5살이던 아들은 어른들이 왜 웃고 우는지도 모르고 그저 할머니 옆에 붙어서 애교 부리기 바빴죠. 그런데 다음날 저녁 야근을 하던 남편이 퇴근하기 전 시부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마구 문을 두드리는 시부에게 현관문을 직접 열어준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자신의 앞에 선 시부를 차갑게 쳐다보셨어요. 시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술 냄새를 풀풀 풍긴 채 악을 썼죠. 당신 진짜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어제야 화가 나서 홧김에 나갔다 치더라도 감히 외박을 하고 전화도 안 받아? 이 여편 내가 그동안 내가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건 당신이야. 그동안 안 내다 버리고 데리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이 영감탱이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나 해대고 있네. 안 그래도 나 아까 이혼서를 준비해서 가지고 왔거든. 당신 거기에 서명하고 가. 난 더 이상 당신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하,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절대 못해. 야 어머마, 너지? 또 네가 부추긴 게지? 네가 시집 오고 나서 집안 인간들이 아주 더 이상해졌어. 이번에도 네가 어제 일 들먹이면서 우리 집사람 부추긴 거지? 아버님, 저한테 무슨 피해의식 있으세요? 아버님이 진즉 어머니께 잘하셨으면 어머님이 이혼 선언을 하셨겠어요? 아버님 매번 어머님 생김새 집안일 가지고 투덜대셨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아버님은 어머님하고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추한 얼굴을 가지셨어요. 못된 마음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으니까요. 어제 아가씨가 어머님한테 전화 받곤 저한테 따로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울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혼하면 이젠 자기도 아버님이랑 안 보고 살겠다고 했어요. 아버님 얼굴만 봐도 정말 지긋지긋하다면서요. 오죽했으면 자식들이 죄다 아버님한테 이렇게 등을 돌리겠어요. 저요. 어른한테 원래 이렇게 못된 말 하는 애 아니에요. 그런데 저뿐 아니라 저희 아빠까지 모욕하면서 저를 짓뭉개려던 아버님한텐
저도 더 이상 곱게 말 못하겠네요. 이 집에서 아버님 반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만 나가주세요. 아니면 또 저한테 손 올리시려고요? 저희 아빠 불러볼까요, 어디? 그래, 이혼 서류에 서명 안 할 거면 당신 얼른 나가. 괜히 귀한 우리 며느리한테 역정 내지 말고. 제가 아빠까지 들먹이자 시부는 분했는지 씩씩거리면서도 제게 더는 아무 말 못하더군요. 하지만 어떻게든 화풀이를 하고 싶었는지 갑자기 시어머니를 향해 손을 번쩍 들지 않겠어요? 이 여편 내가 감히 자기 서방한테 건방지게. 당신 나한테 아직 안 맞아봤지? 내가 오늘 정신교육 한번 단단히 시켜줄게.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감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시어머니께는 제가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시부의 손이 닿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시부의 정강이를 냅다 걷어차버리셨거든요. 시부는 많이 고통스러웠는지 정강이를 끌어안고 바닥에 대굴대굴 굴렀죠. 시어머니는 그런 시부를 발을 사용해 현관문 밖으로 대굴대굴 굴려보내시더라고요. 창피한 줄 알아라, 이 인간아. 감히 어디서 누구한테 손을 올려? 이제 아주 갈 때까지 갔구나. 지보다 강한 사람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는 인간이. 나 이래봬도 시장 바닥 식당에서 몇십 년을 장사한 사람이야. 당신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나 한 주먹 하는 사람이라고. 다음에 명치를 얻어맞고 싶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여기 찾아오지 마. 어차피 나 이 집 나갈 거니까 이혼하기 싫으면 기다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 테니까 멀리 안 나간다. 말씀을 마치신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시부의 신발을 문 밖으로 던져버리곤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뭔가 그 상황이 웃기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해 입을 떡 벌리니 시어머니는 제게 눈을 찡긋하며 윙크를 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곤 참고 살려고 했을 땐 시부의 행동이 서운하고 속상해서 많이 울었었지만 막상 마음을 정리하니 그동안 참고 산 자신이 오히려 한심하게 느껴져 저 인간이 더 미워 보인다고 말씀하셨죠. 그 뒤 시부는 시어머니가 무서웠는지 더는 찾아오지 못했어요.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 직접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고 선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얼마 뒤 전셋집을 얻어 집을 나가셨죠. 몇십 년 만에 겨우 얻은 자유야. 자식들이든 남편이든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혼자서 실컷 게으름 피우면서 편하게 살고 싶구나. 정 내가 걱정되면 자주 놀러 오렴.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주 밝은 모습으로 제2의 인생을 위해 훨훨 날아오르셨습니다. 저와 남편도 시어머니의 새 집을 구경도 할 겸 이사도 도울 겸 서울로 올라왔던 시누이도 그런 시어머니의 새 출발을 응원해드렸어요. 생활비를 주지 않고 술주정을 부리며 시어머니를 괴롭혀댔던 시부는 유책 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결국 시어머니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혼자서 꽁꽁 싸매고 살았던 재산을 시어머니께 분할까지 해줘야 했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던 날 시부는 시어머니한테 삿대질까지 하며 이러더라고요. 망할 놈의 여편네야. 어디 서방 버리고 혼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보자. 내 피 같은 돈 가지고 얼마나 잘 사나 내가 두고 볼 거야. 예, 잘 두고 보슈. 난 이제 당신한테 신경 끌 테니까. 시어머닌 그러거나 말거나 콧방귀를 뀌며 저희에게 갈비를 먹으러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알터니가 빠졌으니 기념으로 자신이 쏜다며 말입니다. 그렇게 시부는 제 인생에서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인생에서도 퇴장하게 됐죠. 그렇게 모두 시부와 인연을 끊고 산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며 주말엔 저희와 놀러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시며 아주 즐거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시누이는 요즘 만나는 남자분이 있다는 것 같은데 언제 결혼 이야기를 꺼내나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의 생신날, 시어머니의 집에서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시어머니는 시부의 근황을 전해주시더군요. 얼마 전에 니들 아버지한테 전화 왔었다. 생전 안 그러던 양반이 갑자기 나한테 울고불고 보고 싶다고 하기에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아휴,
아주 가관이더구나. 알고 보니 시부는 그동안 부실 공사를 하고 자재값을 뻥튀기 하며 의뢰인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등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많이 쳤다더군요. 그러다 작년에 한번 된통 잘못 걸려 한 의뢰인이 다른 피해자들을 수소문해 단체로 시부를 고소했다고 해요. 시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맞서보려고 했지만 전부 패소해 결국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고 떼어먹은 공사비 이자까지 토해내야 했다며 펑펑 울었다더군요. 그 지역 맘카페에 소문도 쫙 퍼져 일도 많이 안 들어온다면서요. 그 양반 아래에서 일하던 그 인부들 있지? 그 양반이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니까 그 양반한테 알랑방귀 끼던 인부들이 전부 안면 몰수하고 그 양반 아래에서 떠나버렸다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혼자 어쩌다 한번 들어오는 작은 공사 맡으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데 날린 공사하던 버릇이 어디 가겠니? 그 일마저도 계속 컴플레인 받아서 가뜩이나 심해졌던 탈모가 더 심해졌다더라. 그러면서 나한테 너무 외롭다고 엉엉 우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니? 난 이미 떠난 버스요. 날아간 철새니까 헛꿈 꾸지 말고 나한테 이럴 시간에 정신 수양이나 더 하라고 하고 끊어버렸지. 이런 거 보면 세상은 참 공평해. 그렇지 않니? 니들도 혹시 니들 아버지한테 전화 오면 받지도 말거라. 시어머니는 시부에게 이미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지신 모양이더군요. 그건 저와 시어머니 얼굴에 시부가 손까지 대려 한 이야기를 들은 남편과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시부는 일도 망하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뒤 혼자서 쓸쓸하게 살게 되었어요. 한편 저희 아빠는 몇 달 전 드디어 그동안 모은 돈으로 타일 가게를 차리셨습니다. 오빠와 저는 새언니와 남편의 허락을 구한 뒤 막내와 함께 그런 아빠에게 약간의 돈을 보태드렸죠. 이젠 70이 다 되셨으니 그만 쉬라고 말씀드려도 아빤 자신은 일을 하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친정의 기쁜 소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뭐? 결혼? 누나, 이미 집에 몇 번 놀러 온 적이 있어서 부모님은 누군지 알고 계셔. 결혼 소식 알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 얼마 전 막내는 제게 좋은 여자를 만나 자신도 결혼을 하게 됐다는 말을 전해주었어요. 예비 올케는 웹 디자인 의뢰를 동생에게 맡겼던 고객이었는데 막내의 신체적 장애는 신경 쓰지 않고 대화가 잘 통하는 착한 사람이라더군요. 그렇게 무려 4년의 연애 후 드디어 결혼 결심을 한 겁니다. 들어보니 예비 사돈 어른들께서도 막내를 편견 없이 봐주는 좋은 분들이라더군요. 너무 기쁜 마음에 저는 눈물까지 흘리며 동생을 축하해 주었죠. 때문에 저희 친정은 요즘 아빠의 가게 안정화시키랴, 막내 결혼 준비하랴 아주 분주하답니다. 비록 힘겨운 나날들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저희 친정은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 또한 남편도 저도 최근 승진까지 하며 나날이 건강하게 커가는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죠. 비록 시부 때문에 잠시 불행을 겪긴 했지만 저는 앞으로 사랑하는 저희 친정 식구들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가족이 된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챙기며 남편과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제 시부는 비록 돈은 많았을지언정 마음만은 저희 친정아빠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돈이란 존재는 무척 중요하지만 사람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살게 해주는 건 바로 너른 마음 아니겠어요? 비록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은 놓쳤을지언정 더 늦기 전에 제 시부도 그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제 시부와 달리 더없이 넉넉하고 풍요롭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끝맺음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잊을 수 없는 순간,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주위의 반대로 끝끝내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을 떠올리면 늘 미안하고 안쓰러운 감정부터 들곤 합니다. 제가 왜 그 사람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절절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번 여기 털어놔 볼게요. 안녕하세요. 삶의 희노애락을 느끼고 있는 60대입니다. 저는 중소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쩌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대기업처럼 그 규모가 크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나름 이 업계에선 잔뼈가 굵었다 할 만큼 회사를 키워왔거든요. 다만 여성 CEO라는 타이틀도 화려하고 집안 내력도 내력이다 보니 저를 고생 한번 안 해본 공주님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저도 남들에겐 차마 말 못할 고충과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처음으로 마음을 주고 결혼까지 했던 첫 남편이죠. 그 사람은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당시 친하게 지내던 동기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당시 그 사람은 컴퓨터 쪽을 전공하고 있었지요. 저는 사실 남자에 그다지 흥미는 없어서 처음에 친구의 제안을 거절했는데요. 그런데도 그 친구가 저희 두 사람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소개를 해줘서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근데 만나보니 사람이 참 강단 있고 책임감도 있어서 호감이 생기더군요. 제 배경이나 집안의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 남자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죠. 그만큼 좋은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친구들이 종종 저에게 부럽다고 말할 정도였고요. 장순아, 너 영석이랑 만난다며? 내가 너 집안도 돈도 안 부러운데 딱 그거 하나가 부럽다 얘. 너 영석이한테 잘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걔 진짜 사람이 진국이더라. 어딜 가도 진짜 친구며 선배며 후배며 하물며 교수님까지 걔 칭찬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 만나기가 어디 쉽니? 진짜 넌 복도 많다 얘. 저 역시 바보가 아니라 좋은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만난 그 사람을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계속 만났습니다. 중간에 그 사람이 군대 갔을 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딴 마음 품지 않고 기다렸고요. 그 사람 역시 군대에 가서도 제게 매일같이 편지를 보냈고 그렇게 우린 마음을 키워나갔죠. 솔직히 우리가 계속 함께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기 전까진 말이죠. 참 기가 막혀서. 김장수, 너 엄마 이렇게 실망시킬 거야? 네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집안에 시집을 가겠다는 거야? 어? 엄마가 너 그러라고 그 돈을 들여서 대학 보내고 공부시킨 건 줄 알아? 하도 좋은 사람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하길래 어느 집안 아드님인가 했더니만 뭐 집이 농사를 해? 그것도 뭐 크게 해서 이름 있는 집안도 아니고 시집 가면 애 낳고 고생 실컷 하면서 손가락이나 빨고 살게 생긴 집에 너 엄마 두 번 말 안 해. 당장 정리해. 네 아빠 아셔서 온 집안 발칵 뒤집고 싶은 거 아니면 마음 접어. 하지만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땐 어머니만이 계셨고 그마저도 좋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냉랭한 어머니의 반응에 곧장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저 역시 어머니께 크게 꾸중을 들었죠. 사실 집에서 반대할 거란 예상을 못한 건 아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께선 탄탄한 지지층을 가진 재선 국회의원이셨거든요. 외가 역시 지방에서 만석군이라 불릴 만한 부유한 집안이라 제 상대가 그 정도의 수준을 갖추길 원하셨죠. 하지만 저도 그 사람도 서로에 대한 마음을 접을 수가 없었기에 우리는 시간을 갖고 부모님을 설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잘 살 수 있다고 집안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봐달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결국 이 일이 어머니를 거쳐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제 혼처를 깐깐하게 고르시던 아버지께선 그 사람의 집안이며 경제 사정까지 확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내 악담을 퍼부으셨죠. 어디서 쥐새끼 같은 게 감히 내 딸을 너 같은 놈한테 보내려고 내가 그렇게 장수길 애지중지 키운 줄 알아? 언감생심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디 너 같은 놈이 내 딸을 넘봐? 넘보길. 장수기가 너 따위랑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릴 때부터 귀한 것만 보고 귀한 것만 먹여 키운 딸 자식이야. 고생이라곤 티끌만큼도 모르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어. 지금 당장은 네 놈의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중내 사내할지 몰라도 결혼해서 평범한 서민들처럼 사는 걸 우리 장숙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차피 네 놈도 우리 집안 돈 보고 접근한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이거나 먹고 떨어져. 그 사람은 아버지께서 던진 봉투를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봉투 안엔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비참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죠.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좀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40년도 전의 일이니 지금으로 치면 1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당시 강남의 아파트가 2천만 원 정도였으니 정말 큰 돈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 돈을 망설임 없이 아버지께 돌려드리며 이렇게 말했고요. 아버님, 속상하신 마음 잘 압니다. 저라도 곱게 키운 딸이 어느 날 마음에 차지 않는 남자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몹시 화가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전 장숙의 가치가 이렇게 돈으로 해결될 만큼 저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돈을 받으면 장숙인 저에게도 실망하고 아버님께도 실망할 거란 것도 아주 잘 알고요. 전 그 실망이 이 돈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줬다는 걸 장숙이가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당시 전 아버지에 의해 집에 갇힌 상태였어요. 집에선 이럴 거면 차라리 유학이나 가라며 수속을 밟겠다 으름장을 두고 있었고, 저는 저대로 그럼 이대로 아무것도 안 먹고 굶어 죽을 거라며 고집을 부리고 있었죠. 근데 밥을 먹지 않아 힘없이 축 늘어진 저를 불쌍하게 여긴 보좌관 아저씨가 저 이야기를 전해주시더군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 차라리 그럼 도망이라도 가라고. 이러다가 사람 잡겠다고요. 네, 전 그렇게 보좌관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몰래 집에서 도망치고야 말았어요. 그 사람은 처음엔 놀라며 절 집에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렇게 함께 지방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도망친 저희 두 사람은 작은 월세방을 얻어 함께 살았어요. 혹시나 제 부모님이 절 찾을까봐 은행 거래도 하지 않았죠. 처음 도망칠 때 찾은 돈만 까먹고 살 수는 없으니 닥치는 대로 일도 했어요. 모든 게 너무나 좋았죠. 조금 불만이 있다면 저와는 다르게 그 사람은 혼인신고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도망쳐서 사는 것도 불효인데 나중에 정식으로 허락을 받으면 그때 하자며 저를 설득했죠. 하지만 제가 너무 저희 부모님을 얕봤던 걸까요? 다시 부모님을 마주할 날은 금방 찾아왔습니다. 두어 달 지났을 무렵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미 집 앞에서 절 기다리고 계셨죠. 저는 두 분이 절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곧장 뒤돌아 도망치려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두 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겁니다. 그러곤 제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셨죠. 장수가 애미애비가 잘못했다. 돌아와라. 이제 이만하면 됐잖아. 내 영석군이랑 너를 허락하마. 내가 졌다 이거사. 이 야박하고 매정한 것 같으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집을 나가서 전화 한 통도 하지 않고. 그래 장수가 네 아버지께서도 허락하신다잖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반대를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어? 영석군이랑 같이 들어와서 살아.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절대 허락하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언제 왔는지 그 사람도 제 손을 꼭 붙잡으며 부모님께 가보라고 고갯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 어머니께 달려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두 분 마음 아프게 할 줄 알면서도 못난 짓을 했어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두 분 말씀대로 할게요. 울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부모님의 설득으로 저희는 소꿉장난 같았던 사랑의 도피를 끝내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정식으로 상견례도 하고 조촐한 식도 올렸죠. 제 사랑의 도피가 워낙 요란했던 탓에 결혼은 집 마당에서 일가 친척분들만 모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어렵사리 인정받은 관계니까 앞으로는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결혼은 더 현실에 가까웠어요. 처음 얼마간은 너무너무 행복했고 이대로 이 순간들이 영원하기만을 바랬죠. 근데 남편이 그렇게나 참 온화하고 긍정적이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달라지더군요. 늘 지쳐 보이고 예민해 보이고 밤에는 조금만 뒤척여도 잠에서 깨어나 다시 잠들지도 못했죠. 네, 누가 봐도 남편의 상태는 심상치가 않았어요. 어디가 아픈가 싶어 건강검진도 받아보게 했지만 건강하다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혹시나 집에서 나 몰래 이 사람을 괴롭히기라도 하나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특히 제가 있을 땐 남편에게 어찌나 잘하는지 가끔은 부러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대체 왜 그러냐고 혹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말을 해달라 그렇게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혹시 어디가 안 좋아? 아니면 회사나 우리 가족들이랑 뭔가 문제가 있어? 자꾸만 살이 빠지는 것 같은데 여보, 나 너무 걱정돼. 어? 뭔가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줘야 내가 도와줄 텐데 말도 없고. 여보, 나 당신 편인 거 알지?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기대도 돼. 당신 이러는 모습 지켜만 보는 거 나 너무 괴로워. 하지만 남편은 제게 끝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갈수록 사람이 메말라가고 회사에서도 적응을 잘 못하겠는지 가는 곳마다 몇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 일쑤였죠. 사실 돈이야 저도 잘 벌고 있었고 집도 여유가 있으니 남편의 실직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회사를 몇 번 그만두더니 나중엔 아예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더군요. 밥도 서재로 가져다 줘야만 먹고 잠도 거기에서 자고 저조차도 남편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꼴을 계속 두고 볼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문을 사이에 두고 남편에게 화를 내기에 이르렀고요. 당신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해야 내가 알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 사과라고 고치든가 하지. 거기에 틀어박혀서 일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당신 마지막으로 머리 감고 샤워한 게 언제인지는 알아? 왜 멀쩡한 집에서 거짓골로 그러고 있느냐고. 제발, 제발 나랑 병원이라도 가. 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정 불편하면 의사 선생님 이리로 모시고 올게. 당신 아직 잠도 잘 못 자잖아. 이러다 진짜 병 걸려 죽어. 제발, 차라리 나한테 화난 거면 욕이라도 하고 싸우기라도 하라고.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아느냐고. 내가 말한다고 대체 뭐가 바뀌느냐고. 곱게 자라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큰 당신이 날 이해할 수나 있어? 결국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야. 시끄러우니까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둬. 너도, 너도 내가 한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너도 날 벌레같이 쳐다볼 거잖아. 아니라고 말해도 남편은 믿어주질 않았어요. 병원에 가자며 문을 억지로 따기라도 하는 날엔 서재에 있는 온갖 집기들을 집어던지며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해결하려 말을 걸 때마다 싸움만 커지고 그러다 저도 남편도 서로에게 할 말 못할 말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긋지긋해. 당신 이러고 있는 거 진짜 정 떨어지고 남 보기에도 창피하고 부끄러워. 그러고 거기서 평생 살다가 늙어 죽을 거야? 그럴 거냐고. 그럴 거면 왜 살아? 차라리 나가 죽지. 왜 그러고 사느냐고 대체. 그래, 그게 네 진심인 거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내가 진작에 알았다고. 당신 애들 같은 부류들은 다 똑같아. 사람 무시하고 나 같은 사람들은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하지. 너만 뭐 정 떨어진 줄 알아? 나도 후회돼.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내가 너무 멍청해서 스스로가 아주 역겨울 정도야. 알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또 들어야 하는 것도 너무나 큰 고통이었죠.
지금까지 혼자서 잘 버텼는데 이제는 이 상황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기까지 했죠. 결국 전 평소 아주 친하게 지내던 의사 친구에게 연락했고 남편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느냐고. 아무래도 그냥 그렇게 대화로 풀릴 일이 아니니 억지로라도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요. 그 말을 들은 전 곧장 다음 날 남편의 서재문을 뜯어내고 남편을 끌어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격렬하게 저항하고 화를 내다가 제 얼굴을 보고 조용해졌어요. 덕분에 의사 선생님이 오셨을 때도 상담은 한결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저는 남편이 제가 있는 걸 불편해할 것 같아 잠시 자리를 피했고요. 그런데 상담을 끝내고 나온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혹시 최근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시면서 말이죠.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가요?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하고 본인도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게 맞나요? 놀랍게도 남편에게 내려진 진단은 신경쇠약 신경증을 넘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대학에서 과대표를 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아우르고 이끌던 남자가 우울증도 모자라 대인기피증이라뇨.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게 틀림없었어요. 그동안 대체 왜 그러냐며 남편과 소리를 지르며 싸웠던 제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왜 진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나 절절하게 후회되더라고요. 사람이 언제나 괜찮을 수는 없는 건데 아무리 남편이 강한 사람이라도 분명 힘든 순간이 있었을 텐데 저는 다시 문을 닫고 서재로 들어간 남편을 향해 문 너머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우리 힘들어도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고. 미안해, 여보.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당신이 그간 날 그렇게 생각해준 만큼 내가 먼저 당신을 알아줬어야 했는데 그동안 소리 지르고 화내고 답답하다고 해서 미안해. 하지만 그게 내 진심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라도 노력하자. 어? 저는 내일 꼭 같이 이야기해보자는 말을 남기고 그렇게 뒤돌아섰습니다. 지금 남편에게 안정이 필요하다는 선생님의 말씀도 있으셨고 우리에게 내일도 모레도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비록 남편에게서 대답은 없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스스로 되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제가 회사에 급한 일을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없더군요. 언제 나갔는지 집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조차 그 사람이 나가는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죠. 조그만 쪽지라도 남기고 갈 법한데 그조차도 없었습니다. 사라진 거라곤 남편 명의의 통장과 옷가지 몇 개뿐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경찰에 전화해 실종 신고라도 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황상 실종이 아니라 가출로 보이고 성인은 실종 신고가 어렵다면서요. 그래서 그럼 가출 신고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성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생사 여부만 확인을 해줄 수 있다는 말만 하더군요. 사람을 찾아준다는 곳에 부탁도 해봤지만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고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찾았지만 마침내 연락이 닿은 건 무려 1년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그것도 전화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편지만 덜렁 도착했죠. 처음엔 누가 장난이라도 치는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 남편이더라고요. 그 편지를 읽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남편의 편지엔 정말이지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충격적인 진실이 들어있었습니다. 난 당신의 집에 들어가 살면서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 그 집에서 당신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날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으니까. 심지어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도 정원사 아저씨도 그리고 운전기사 아저씨도 날 투명인간 취급했어. 내가 말을 걸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해주지 않았고. 근데 차라리 그건 견딜만 했어. 솔직히 나라도 내 딸이 가난한 집에 시집 간다고 하면 걱정부터 되고 화도 나고 답답할 것 같다고 그렇게 이해했거든. 그래도 허락해 주셨으니까 언젠가는 또 인정해 줄 거라고.
나만 더 노력하면 된다고 그렇게 계속 되뇌었어. 근데 당신 그거 알아? 당신 집에선 애초에 날 인정해줄 생각도 받아줄 생각도 없었다는 거. 집에서도 모자라서 밖에서까지 내 일과 주위 사람들 망치려고 들었어. 남편의 말에 의하면 집에서 일하는 고용인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남편을 대놓고 무시했다고 해요. 남편이 말이라도 걸라치면 갑자기 바쁜 척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눈앞에 사람을 두고도 없는 양 험담을 했다고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건 견딜만 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더 심한 일들이 밖에서까지 이어졌고요.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서 난 모든 업무로부터 배제됐어. 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들한테 물었는데 다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더라. 일이라도 열심히 해서 그래서 뭔가 인정을 받으면 당신 집에서도 날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절망적이었어. 그래서 더 발버둥 쳤는데 할 일이 없으면 청소라도 해가며 어떻게든 그 상황을 헤쳐나가 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내 책상이 아예 사라지더라. 내 자리엔 아무것도 없는데 다들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 회사 동료들도 상사도 모두가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고 하더군요. 사무실 한가운데 그렇게 사람을 세워두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웃고 일하고 또 밥을 먹으러 가고 부딪혀도 미안하다 말 한마디를 안 하더랍니다. 그 하는 짓이 집이랑 너무 비슷해서 설마 설마 했는데 하루는 인사과에 있는 같은 학교 선배가 남편을 몰래 불러냈답니다. 그래서 선배가 도와주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나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영서가 미안한데 그냥 사표를 써주면 안 되겠니? 네가 원하면 권고사직 처리로 할 수 있긴 한데 그럼 우리도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 너 알지? 요즘 우리 회사 힘든 거 우리가 이래저래 지역회사 관련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있잖냐? 근데 그게 참 위에서 말이 내려온 모양이더라고. 널 내보내던지 어떻게 안 하면 앞으로는 힘들 거라고. 잘렸다고 하면 말 나오니까 네가 네 발로 나가게 하라고. 이게 참 말이 되나 싶고 그런데 위에서 까라니까 우리도 어떡하냐. 당장 우리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근데 너 김 의원님 사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혹시 장숙 씨랑 싸웠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가 상황을 영 모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부탁한다. 어? 우리도 위에서 자꾸 쪼아대니까 죽을 맛이야. 남편은 그 길로 회사를 그만뒀고 다시 다른 회사로 들어갔다고 해요. 설마 그럴 리 없다. 뭔가 오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일을 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회사를 옮기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렇게 남편은 계속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대요. 나중에 나의 남편이 일하는 업계에 소문이라도 났는지 아예 면접부터 거절당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남편은 그렇게 취직을 포기하고 서재에 틀어박히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서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외국 쪽과 계약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는데 집에서의 괴롭힘이 점점 심해지게 되었고요.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남편을 사이가 아니라 고용인인 것처럼 하대하며 무시한 적도 있다고 해요. 특히 회사를 그만두고 나선 틈만 나면 남편을 불러다 온갖 잡일을 시키고 또 그 일을 트집을 잡아 악담을 퍼부었다고요. 집에서도 노는 백수 주제에 말만 번드르르. 자네, 우리 장숙이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 않았나? 이게 잘 사는 거야? 이게? 우리 집이 잘 사니까 일 안 하고 그러고 살아도 되겠다 싶었나 보지? 버러지도 자네처럼은 안 살아. 알어? 아휴, 그 입에 들어가는 쌀이 아깝다, 쌀이 아까워. 장숙이한테 대체 뭐라고 사기를 쳤길래 이런 놈을. 요즘 자꾸 물건이 없어진다면서 박씨 아주머니가 그러던데 자네 함부로 여기저기 안 다니는 게 좋을 걸세. 내 지금은 물증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지만 걸리기만 하면 아주 감옥에 쳐놓을 줄 알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런 악담을 들으니 정신이 나갈 것 같았다고 해요. 밥을 먹으러 주방에 내려가는 것도 괴로워 식구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나 밤늦게 몰래 내려가 먹어야 했다고요. 겨울엔 남편의 서재에만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덕분에 감기가 심해져서 폐렴이 되었고 그 탓에 심장에도 문제가 생겼다고요. 꼴도 보기 싫다고 방 밖으로 나오지도 말라고 밖에서 문을 잠고 하루 종일 화장실에 못 갔던 날도 많았어. 내가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밥을 먹는다는 걸 알고 일부러 상한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둔 적도 있었어. 당신만 포기하면 그럼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땐 아직 당신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어. 그래서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 사람을 마주하는 게 무섭고 말을 하는 것조차도 무서워서 당신까지도 무섭게 느껴졌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비웃고 조롱하는 것만 같았어. 그 외에도 제 부모님이 그 사람에게 저지른 악행은 끝이 없었어요. 이게 정말 내 부모님이 저지른 일인가? 차라리 거짓말이거나 이 편지가 꿈이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이건 그냥 범죄였어요. 남편이 신고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범죄예요. 그런데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참은 건 제가 제 가족들에게 실망하고 연을 끊을까봐 자신 때문에 가족에게까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더군요. 헤어져야 끝날 줄은 아는데 헤어지고 싶지 않아 견뎠고 더는 견디기 힘든 지경이 되어서야 용기가 나 그렇게 도망친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나와 많이 괜찮아져서 연락을 한다고 자신을 놔달라고 하더군요. 더는 저와 함께할 자신이 없다고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 그냥 이혼하자고요. 저는 남편의 편지를 읽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곧장 남편의 편지를 부모님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을 인정하고 사이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면 차라리 평생 허락하시지 말지. 왜 굳이 눈앞에 두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요? 그냥 안 보면 되잖아. 딸 하나 없는 셈 치고 그렇게 사시면 되잖아. 아니, 그게 그렇게 싫으면 차라리 분가라도 시켜서 나가 살라고 하면 되잖아. 왜 굳이 같이 살아야 된다고 조건까지 걸고 들어오게 해선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만들어요. 왜요? 왜? 장수가 네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분들이 아닌데 하면서도 그만큼 날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받아들이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차라리 그때 영 끊고 살았으면 두 분에 대한 존경심이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이젠 두 분이 제 부모님이라는 것조차 끔찍하게 느껴진다고요. 나 몰랐으면 몰랐을까 이제 알았으니까 이렇게 못 살아요. 그냥 딸 하나 없는 셈 치고 두 분이서 사세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저 오늘 죽었고 이제 두 분 딸이 아니니까 연락하지도 찾지도 마시라고요. 처음 남편을 반대했을 때도 부모님을 원망하긴 했지만 실망한 적은 없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모진 소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그리고 제 부모님이 그런 나쁜 짓들을 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그런 현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부모님께선 저를 찾아와 울며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존경심도 믿음도 신뢰도 전부 잃고 나니 부모 자식으로 지내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었어요. 네, 저는 그 길로 부모님과 연을 끈다시피 하며 잠적했습니다.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번 문자를 하긴 했지만 그뿐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게 되었죠. 아무튼 그렇게 집을 나와 혼자 지내게 된 전 남편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맸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사과라도 하고 싶어서 그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미친 사람처럼 남편을 찾는 제게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만하라고 이혼하자고 하는 마당에도 안 나타나는 건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억지로 찾아서 사과를 하려고 하는 건 남편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거라고. 그냥 넌 네 만족감 때문에 사과하려는 거라고. 그 말을 듣는데 얼음물이라도 확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저라도 그런 사람들의 딸인 저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그렇게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남편을 최대한 배려해서 제가 거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죠. 마침내 이혼이 마무리되었을 때 어찌나 허무하던지 저는 일에 미친 사람처럼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제 인생에 들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좌절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근데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그렇게 요란하고 사랑하고 이별을 했는데 20년이 지나니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더라고요. 상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간부였고 저 또한 그 회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 사람은 참 착하고 너그러워 많은 의지가 되었답니다. 제가 힘들 때면 항상 곁에서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장숙 씨는 너무 많은 걸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늘 안쓰럽고 마음이 쓰여요. 나라도 괜찮다면 도움이 되고 싶은데 모든 일이 전부 장숙 씨 때문은 아니니까 자책하지 말아요. 어떤 일이든 결국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잖아요. 그 사람 앞에선 제가 어린아이처럼 느껴질 만큼 참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나이 차이는 조금 났지만 참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시작했고 얼마 안 가 다시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50이 훌쩍 넘었던 나이였죠. 첫 남편과는 다른 의미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인간 대 인간으로 존경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에겐 사별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둘 있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둘 다 성격이 좋아 절 잘 따랐고 저도 그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고 귀여워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평소에 회사 창업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남편과 합심을 해서 지금의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인망 좋은 남편 덕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고 그 덕에 자리도 수월하게 잡을 수 있었죠. 물론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좌절하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믿은 덕분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죠.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꼽으라면 아마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일 거예요. 첫 남편에게 그런 죄를 짓고 이렇게 내가 행복해도 될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들었지만 남편이 그러더군요. 제 잘못이 아니라고. 그분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길 바라지 않을 거라고요. 내가 그분을 만나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도 당신을 위해 인내하셨던 분이라면 지금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거야. 그만큼 좋은 분이라고 당신 입으로도 말했잖아.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며 우리 살아요.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이요. 남편은 항상 나를 생각해주며 힘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들도 어디 아픈 곳 없이 무럭무럭 자라줬고요. 회사 또한 중간에 경기가 좋지 않아 회사가 좀 어려워지는 일이 있었지만 잘 극복했습니다. 남편의 지인 중 친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추천해준 제자 중 하나가 크게 활약했죠. 회사를 창업하고 4년째 되던 해 마침 다른 회사에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잽싸게 스카웃을 했죠. 바로 그 직원이 이 사연의 또 한 명의 주인공이랍니다. 이름은 강은지 팀장인데요. 어지간한 사람들보다 실력이 더 좋았어요. 여기저기서 수상한 경력도 많았고 다른 회사에서도 탐내던 인재였는데 남편 덕에 저희 회사에 끌어올 수 있었죠. 덕분에 저도 남편도 그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신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린 아가씨가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했죠. 은지 씨는 어쩜 이렇게 일을 잘해요? 이런 개발종 일이 어렵다고도 많이 그러던데 참 신기하기도 하지. 네, 다른 회사에서 일한 경력도 있고 무엇보다 전 훌륭한 스승님이 계셔서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어요. 제 아버지께서도 이쪽 일을 하셨거든요. 제 아버진 맥가이버 같은 분이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뭘 만들길 좋아하셨고 남들이 어려워하는 것들도 딱딱 만드신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세요.
어쩜 말도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이런 싹싹한 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어서 자주 대화도 하고 친하게 지냈죠. 은지 씨는 우리 회사의 보배와도 같았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죠. 하는 일마다 마음에 쏙 들도록 일 처리하는 게 같은 여자가 봐도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 최연소 회사 팀장으로 임명을 해서 프로젝트를 총괄하도록 맡기기도 했습니다. 철저히 능력 위주로 승진을 시키는 게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우린 그 이후부터 더욱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죠. 회사 대표가 너무 친근하게 굴면 불편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은지 씨는 괜찮다고 해주더군요. 사실 홀아버지 아래에서 자랐다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엄마처럼 느껴진다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가끔은 시장 조사를 위해 함께 외근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가 정말 모녀인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착각할 때마다 은지 씨가 진짜 모녀 사이인 척 장난도 많이 쳤고요. 아유, 따님이 아주 사모님 판박이네요, 판박이. 아빠가 서운하겠어요. 이렇게 예쁜 딸이 아빠는 하나도 안 닮아서. 아빠는 오히려 좋아하시는걸요? 제가 엄마 닮아서 예쁘다고. 아빠 안 닮아서 다행이라고요. 말도 잘해. 사모님은 따님이 이렇게 성격도 좋고 애교도 많으니 심심할 틈이 없으시겠네요. 아유, 부러워라. 그게 얼마나 재미있던지 은지 씨가 그렇게 능청스럽게 대답할 때마다 제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갈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있으면 또 불행이 찾아온다고 그랬나요? 제게 청천벽력 같은 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제 두 번째 남편이 췌장암으로 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정확히 재혼을 한 지 9년 만에 61세 젊은 나이에 눈을 감게 되었어요. 항상 내 편이 되어줬던 사람, 항상 날 먼저 생각해줬던 남편은 그렇게 고통 속에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죠. 저는 남편이 떠나기 전 약속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제 아들들을 꼭 지키겠다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세상이 훤히 밝아 보이다 마치 어둠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죠. 많이 지쳐 있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근데 바로 그때 제게 다가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은지 사원이었어요. 대표님, 이럴 때일수록 힘내셔야죠. 지금 대표님만 바라보는 직원들이 수십 명이에요. 그리고 대표님이 지켜야 할 자식들도 있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돌아가신 대표님도 이 모습을 원치 않으실 거예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대표님. 참 당돌하기도 하고 직원들을 대표해서 용기 내서 말해주는 모습에 감명을 받기도 했죠. 은지 팀장은 정말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답니다. 마치 진짜 가족인 것처럼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제 곁을 지켜주는데 정말이지 너무나 고마웠어요.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은지 씨를 며느리라도 삼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던 게 말이죠. 근데 말이 시가 된다고 할까요? 제 큰아들은 제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은지 팀장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하다 글쎄 눈이 맞은 게 아니겠어요?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젊은이들이 내 아들과 은지 팀장이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어머, 너네 언제부터 사귀고 있었던 거야? 이 사람들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회사에서 연애질을 하고 있었어? 어머니,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들켜버렸네요. 회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공과사는 구별해서 만날게요. 무슨 소리야? 그냥 떳떳이 만나. 난 너네들 만나는 거 대찬성이니까 예쁘게 만나도록 해. 은지 팀장도 그렇게 고개 숙여 있지 말고 평소처럼 당당하게 회사 생활하고. 알았지?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 말에 둘 다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요. 보기만 해도 참 흐뭇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바로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들은 제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려는 거였죠. 바로 아들과 교제하고 있는 은지 팀장의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었어요. 그게
어머니, 은지 씨 아버지께서 본래도 건강하신 분은 아니셨어요. 나이 드시면서 고혈압도 오셨는데 합병증으로 몇 번 문제가 있으셔서 은지 씨가 고생도 많이 했고요. 병원에서 그것 때문에 조심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 은지 씨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추운데 밖에서 식물 돌보신다고 오래 계셔서 뇌졸중이 오셨다고. 저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이제야 전화했다고요. 듣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안 좋더군요. 저도 남편을 잃었던 터라 은지 씨의 심정이 어떨지 너무나 잘 이해가 갔죠. 그러니까 은지 씨가 우리를 도와줄 만큼 곁에서 지켜주고 함께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곁에서 위로가 되어주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저는 곧장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빈소로 향했어요. 장례식장은 다신 가고 싶지 않았는데 또 발길을 향하니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조용히 은지 팀장 아버님이 있는 빈소에 다다랐는데 은지 씨 아버님의 이름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이름이 강영석, 강영석이라니. 그때까지만 해도 동명이인이겠지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전 은지 씨 아버님 영정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갑자기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걸 겨우 억누르고 다시 한번 사진을 봤더니 영정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오래전 저랑 이혼했던 제 첫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얼굴만 조금 늙었을 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얼굴 그대로였어요. 은지 팀장, 아버님이 정말 이분이셔? 이분이 맞냐고. 네, 대표님. 근데 왜 그러세요? 저는 은지 팀장에게 다시 확인을 하고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능력 많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와이프 잘못 만나 온갖 역경을 겪은 사람이었죠. 영석 씨, 미안해요. 제가 죄인이에요. 부디 하늘에선 좋은 것만 보시고 아프지 마세요. 잠시라도 제 남편이 되어줘서 고마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열을 하며 쓰러지자 은지 팀장과 아들이 놀라서 달려오더군요. 다들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한참을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울다가 겨우 대답했어요. 저기 저 사람이 내 첫 번째 남편이었다고. 내가 평생을 미안해했던 그 사람이라고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들은 은지 팀장이 갑자기 저를 끌어안더니 한참을 울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그럼, 그럼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그분이시란 말씀이신가요? 제 아버지와 결혼을 했었던 분이 대표님이시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리워하셨던 그분이요? 전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절 미워했으면 미워했지 그리워하진 않았을 거라 말했지만 은지 씨는 고개를 내저었어요. 그런 말씀은 없으셨다고. 제 덕에 자신도 그 사람의 딸이 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더니 은지 씨가 그러더군요. 사실 자기는 그 사람의 친딸이 아니라고. 어렸을 때 길을 잃었는데 그때 입양된 거라고 말이죠. 사실 제 진짜 부모님은 절 버렸어요. 고아원에서 매일같이 울고 의기소침해하고 있는 절 안아준 사람이 지금의 아버지세요. 아버진 평생 저를 위해 사셨어요. 오직 저뿐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술을 드실 때마다 한 사람을 언급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대표님이라니. 은지 팀장도 제게 그렇게 말을 하며 눈물을 훔치더군요. 인연도 이런 인연이 있을까요? 장례식이 끝난 후 은지 팀장은 제게 수첩을 하나 건넸습니다. 은지 씨가 준 수첩을 읽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수첩 가득 빼곡하게 적힌 글 하나하나가 제 감정을 북받치게 했죠. 그 안에 적힌 건 일기 혹은 메모 같은 것들이었는데 첫 번째 남편이 저희 집을 나오고 난 뒤의 일들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 가족에게 그렇게 수모를 겪고도 그 사람은 저와 제 가족을 용서했더군요. 장수가 오늘 그 사람들이 내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며 찾아왔어. 꼴도 보기 싫어서 내쫓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당신만 떠올리면 그게 잘 안 돼. 그도 그럴 게 나도 그때 당신에게 잘못한 일이 너무 많더라. 사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난 당신에게 화풀이 했어. 처음부터 그냥 사실대로 말했다면 당신은 날 도와주고 내 편이 되어줬을 텐데 내가 너무 바보같이 굴었지. 당신이 나 때문에 계속 마음 아파하고 죄책감 가지며 살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아. 그러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데 이젠 당신과 연락할 길도 없고 너무 늦어버렸네. 그냥 멀리서나마 당신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매일 생각해. 나 같은 거 있고 죄책감도 갖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 바보같이 착한 그 사람은 오히려 절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것 말고도 저에 대한 그리움, 한 번은 꼭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야 만나게 되다니 참으로 세월이 원망스러웠어요. 자기 몸이나 챙길 것이지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왜 제게 그렇게 미안해했는지 한심하고 미안하고 그리고 또 고맙고 마음이 정말 복잡하고 온갖 상념이 밀려왔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눈물을 멈추지 않고 아들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그야말로 당혹스럽고 난감한데 은지 팀장이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어주면서 그러더군요. 제 아버진 마지막에 대표님을 만나 기분이 아주 좋으실 거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영석 씨, 걱정하지 말고 편히 눈 감아요. 은지 씨는 내가 내 딸처럼 아끼고 돌볼게요. 내가 당신에게 지은 죄만큼, 아니, 그보다 더 잘할게요. 꼭 지켜봐 주세요. 저는 그렇게 두 번의 결혼을 했지만 감사하게도 참 좋은 남편들을 만난 것 같아요. 항상 나를 생각해줬던 첫 번째 남편, 또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귀한 자식들을 보내준 두 번째 남편. 이 두 사람은 비록 지금은 멀리 하늘나라로 갔지만 두 사람이 남긴 보물들은 제게 살아가는 이유이자 존재이기도 하답니다. 그 후 얼마 있다 은지 팀장과 제 큰아들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은지 팀장을 제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컸던 전 결혼을 일사천리로 진행했어요. 물론 두 사람도 제 뜻에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은지 팀장은 제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어머, 이게 뭐야? 언제 이렇게 준비했어? 아유, 맛있겠다. 어머님, 약 챙겨 드셨어요? 오늘도 안 챙겨 드시면 저 삐질 거예요. 자, 어서 드세요.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내가 아주 우리 며느리 때문에 대충대충이 없어요.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저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잔소리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답니다.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도 활기차고 좋은 에너지만 뿜어주는 것 같아 열 며느리 부럽지 않네요. 그리고 다음 달이면 슬슬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해서 힐링도 할 겸 둘째 아들을 포함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온천 여행도 다녀올까 계획 중이고요. 앞으론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모의 행복이 자식의 행복이라면 자신이 행복할 선택 말고 자식이 행복할 선택을 존중해야 하니까요. 어쩌면 가족 간의 진정한 이해와 존중은 그게 시작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제 부모님의 일을 거울 삼아 똑같은 실수는 부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